콘돔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빼지 못하고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깊이 박혀 있으세요. 그래서 빼면서 조금 조심조심 해야 되고, 저는 한번 그거를 빼다가 중간에 콘돔이 이렇게 팍 빠지면서 제 얼굴에 그 분비물 다 튄 적도 있었습니다. 오이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뭐 계란, 밤 이런 것들 넣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자위를 할 때는 느끼는데 남자친구랑 하면 잘 못 느낀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정선화라고 하고요. 지금 개원해서 열심히 환자분들 진료하고, 또 제가 성교육에 관심이 또 많기 때문에 성교육에 관련된 여러 콘텐츠들, 뭐 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로 산부인과를 찾는 환자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의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찾는 분들은 주로 염증 환자들이세요. 뭐 방광염이나 질염, 뭐 그런 게 가장 많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생리가 불규칙하다거나, 생리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부정출혈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선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질 안에 물건이 들어가서 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꽤 흔하고요. 산부인과에서는 이제 본인이 빼기가 아무래도 쉽지는 않은 구조다 보니까 질 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빼러 오시는 분들 많은데, 주로 제일 흔한 경우는 콘돔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빼지 못하고 이제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에 생각보다 이게 깊이 박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빼면서 조금 조심조심 해야 되고, 저는 한번 그거를 빼다가 중간에 콘돔이 이렇게 팍 빠지면서 제 얼굴에 그 분비물 다 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런 일들도 뭐 다 하고 있고,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더 어마어마한 경우들도 많았죠. 뭐 오이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뭐 계란, 뭐 밤, 뭐 잣 이런 것들 넣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항문에다가 넣어서 오시는 분들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산부인과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외과 선생님이랑 같이 좀 치료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질 안에 물건을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은 이제 성적인 그런 호기심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좀 그런 것들은 좀 정상적인 거는 아니라고 좀 보고, 과한 뭐 호기심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약간 정상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성적인 취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도 자기 위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여자들도 많이 합니다. 여자들도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제가 자위를 할 때는 뭐 느끼는데 남자친구랑 하면 잘 못 느낀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자위를 하다가 뭐 별로 느끼지 않는다, 뭐 어떤 식으로 자위를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여성 자위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용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진료실에서 보면 그런 자위를 했을 때 뭐 자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염증이 생긴 건 아니냐, 자위를 해서 생식기 모양이 변형된 거는 아니냐 하면서 그런 걱정을 또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자위를 할 때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게 좀 손을 씻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하고 나서도 또 위생 상태를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길 수는 있지만, 자위 자체로 뭐 질염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걱정이 있으실 경우에는 너무 조금 마음 놓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염증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자위는 되게 나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행동에 너무 빠져서 내가 다른 일들, 뭐 나의 일상을 침범하고 일상을 파괴할 정도로의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에서는 본인의 몸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조금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위를 해봐라. 만약에 성관계 시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위를 이렇게도 해보고 기구도 써보고 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자극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고 또 어디가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조금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트너와 상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고 자위기구 같은 거, 토이 같은 거를 또 파트너랑 성관계를 할 때 같이 활용해 보는 것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파트너와만 그런 행위를 이제는 조금 더 감정적으로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한 그런 성관계를 할 때 이왕 하는 거 즐거운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디를 애무했을 때 잘 모르겠다 싶으면 먼저 내가 자위를 해보고 그 다음에 파트너한테 요렇게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를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아, 요런 얘기들을 많이 해보면 훨씬 더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더 밀접해지고 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어디가 좋은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헤맬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성도 남성처럼 달아오르면 신체의 변화가 있나요? 그럼요. 우선 남자들처럼 음경이 그렇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자들도 남성의 음경과 상동기관들이 있어요. 즉, 그러니까 오리진, 기원이 같은 거죠. 대표적인 게 음액입니다. 클리토리스.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귀두가 그래도 여성의 생식기에 비해서는 크지만 여자들은 작은 그 클리토리스 안에 50만 개의 신경 다발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기관 자체는 우리가 성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냥 마련된 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성적으로 흥분이 됐을 때는 음액 사이즈가 커지고 포피가 약간 벗겨지면서 더 드러난다던가, 그 다음에 소음순이나 그런 입구 쪽에 충혈이 일어난다던가 하면서 약간 더 핑키시해지거나 조금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유두 쪽에서도 이제 조금 더 유두가 단단해지고 사이즈도 커지고 더 민감해지고 이런 신체의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고,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또 윤활액 같은 것들이 이제 질 입구 쪽과 질 안쪽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관계 시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관계 할 때 가끔 러브젤 같은 거 쓰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질 입구의 양쪽에는 바르톨린 샘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르톨린이 이게 선생님 이름이에요. 의사 선생님 이름인데 그 분의 이름을 따서 바르톨린 샘이라고 해서 오른쪽 왼쪽에 아주 작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는 뭔가 성적으로 흥분을 하면 점액질, 아주 맑은 콧물, 그러니까 계란 흰자 같은 점액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 입구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우리 남성이 여성한테 삽입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마찰력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킨스샘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의사 선생님 이름인데, 스킨샘이라는 거는 요도의 조금 아랫부분에 있고, 여성 전립선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기관인데, 거기에서도 같이 그런 윤활액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남성을 받아들이기 좋은 그런 몸의 구조로 변화를 하는 거죠. 실제로 액체가 많이 나오면 성욕이 많은 건가요? 사실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부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한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애액이 많이 나올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또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파트너가 얼마나 또 배려를 한다던가 성적으로 서로가 얼마나 흥분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또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한 사람도 A, B, C, D라는 다 상황에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애기 많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성욕이 뭐 높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그런 성향을 좀 보이는 것 같다고는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보면 좀 그렇게 나는 진짜 애액도 많이 나오고 성관계도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봤을 때는 그 말이 틀렸다라고 하기도 조금 어려운, 충분히 좀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논문이나 이런 데 나온 거는 없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료 중 곤란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너무 선배니까는 상당히 다이나믹한 과기 때문에 조금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같은 여성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같은 여성한테 공감할 수 있고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되게 좋은 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되게 또 이게 우리가 성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다 있는 과다 보니까 당혹스러운 일들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외국에서 이제 낙태약이라고 불리는 낙태 임신 중단하는 그런 약을 드시고 나서 계속 좀 질출혈이 좀 있다. 뭐 조금씩 질출혈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외국 분이셨는데, 우선은 저는 낙태를 했다고, 임신 중절을 했다고 하시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뭐, 혹시 그 이후에 조금, 뭐, 생리가 잘 안 돌아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초음파를 딱 넣었거든요. 여자들은 성 경험이 있으면 이제 질식 초음파, 질 초음파를 보게 되는데, 질 초음파를 딱 넣었더니, 거기 아기가 되게 큰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아기 사이즈를 쟀더니 18주, 거의 19주? 거의 아기 형태가 다 있고 거의 되게 많이 큰 그런 사이즈의 아이가 심장까지 다 뛰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임신 중절하는 약을 먹었으면 반드시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너무 순진하게 가볍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임신이니 뭐 키우던가 아니면 다른 병원을 찾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분을 돌려보내 드렸던 적도 있고요. 한 분이 뭐 너무 아래가 냄새가 난다고 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아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던 콘돔이 안에 너무 많이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빼다가 정말 분비물이 다 쳤고, 근데 또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성병균도 조금 나왔었고 해서 저도 모르게 환자가 다리를 벌리고 이제는 거기 진찰대에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조금 쌍욕이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환자도 나중에는 그냥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얼굴에 막 이렇게 다 튀고 하니까 그냥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런 일도 있었고, 성폭행 당해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진찰 다 받으시고 다 뭐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들 다 떼고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 외에도 사실은 환자분들은 되게 다양하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사연들이 너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저는 콘돔을 끼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대학생이었는데 저 그래서 아니,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을 당연히 여자가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있을 텐데 왜 굳이 병원에 왔느냐라고 해서 이제 여쭤봤더니, 그 친구가 나는 제대로 전문가한테 콘돔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끼고 어떻게 제거해서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이 인상적이어가지고 대학생이었던 여자친구였는데, 제가 딱히 그 당시에는 남성 성기 모형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저희 질 초음파에다가 저희가 그 의학용 콘돔을 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콘돔이 앞뒤가 이렇게 되어 있고 확인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성관계 이후에 어떤 식으로 콘돔이 제대로 파열이 안 됐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한번 쫙 설명을 해드리고 보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생각이 났는데, 저희 병원이 이제 산부인과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분들이 가끔 진료를 받으러 오세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왜 저희 병원에 굳이 진료를 보러 오시냐 하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 남자분들은 걔가 변태다, 그 환자가 변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찜질방에서 자다가 성추행을 당하셨어요. 그것도 남자분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남자 선생님한테 내 성기를 보여주는 게 되게 트라우마가 돼버린 분이 계셨고, 그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성추행 당하고 이후에
음경에 곤지름이 생겨가지고 그 곤지름 치료를 하고 싶은데 계속 남자 선생님 계시는 비뇨기과 문까지 가셨는데 도저히 나는 남자 선생님한테 내 성기를 맡기지 못하겠다 하셔서 저희 병원에 정말 어렵게 오셔서 제가 치료를 해드렸던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비슷한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는 또 한편으로는 남성들도 성추행이라든가 그런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남자이기 때문에 강해야 되고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약하고 패배자나 뭐 루저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도 있어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고 우리가 남성의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여성은 절정에 도달해보지 못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진짜인가요? 그 절정의 정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절정이 진짜 저는 왜곡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르노 같은 거를 다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보셨을 텐데요. 여성분들이라도 호기심에 보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포르노에서 보통 나오는 장면들은 아주 극치감만 나오는 장면들 위주로 되게 우리가 자극적인 장면 위주로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배우라는 경우죠. 이제 배우들이 진짜 연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막말로 뭐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저는 이런 것만이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르가즘이 오로지 이것만 오르가즘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파트너가 서로의 몸을 만져주고 흥분하고 여기서부터 저는 오르가즘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막 내가 홍콩을 갔네, 뭐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네 라는 것처럼 아주 극치감이 매마다 올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남자들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사정이라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이벤트 그 순간이 있으니까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매번 절정에 이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딱 명확한 사정을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너무 좋고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면 그 자체도 저는 일종의 오르가즘이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 그 소위 말하는 홍콩 가는 뭐 구름 위를 나르는 그런 것만 오르가즘이라고 너무 강박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는 내가 이 관계, 성관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성관계에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단계 가야 되는데 막 조급해지고 되게 답답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감정이 오지 않았으면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파트너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서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되는 거라, 저는 관계를 했을 때 그냥 그 자체만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이미 당신은 오르가즘을 느끼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때도 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꼭 너무 강박적으로 내가 제일 좋은 순간만 너무 느끼려고 하지 마라. 그냥 관계를 하는 그 순간순간을 집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게 진정한 오르가즘이고 행복감, 극치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성감대에 대해 궁금해하는 환자들이 많나요? 성감대라기보다는 저는 잘 못 느껴요 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진짜 내가 성감대를 못 찾아서 그런 건지 뭐 아니면 진짜 기질적인 문제, 뭐 몸이 안 좋다던가 아니면 여자들도 남성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되게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저안드로겐 혈증이라고 하는데 뭐 요새 뭐 애견남, 테토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로
테스토스테론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여성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혹시 맞는지 혈액 검사 같은 거를 좀 나가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못 느끼고 성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활력도 없고 피곤하고 그렇다 하면 저는 그런 성호르몬 검사 같은 것들을 한번 좀 해보시기를 권장하고, 아니면 내가 성감대가 어딘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자위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어설프고 조금 잘 못하겠으면 워낙에 스토이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스토이를 써보는 거는 너무 괜찮은 방법이니 여기도 이렇게 자극을 해보고, 뭐 삽입형 스토이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써보고, 흡입형이 있으면 또 흡입형을 써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찾아가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혼자 쓰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면 오히려 남편이라든가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토이를 주고 내 몸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거를 마치 게임처럼, 우리 그렇게 막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조금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스팟이란 무엇이며 여성의 몸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지스팟도 이제는 어떤 독일의 그런 선생님의 이름의 첫 글자를 딴 게 이제 지스팟인데, 이 지스팟은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진을 해 봤을 때 보통 저희가 손가락을 넣어서, 질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제 내진을 하게 되는데, 보통 좀 깊숙한 곳, 손가락의 요 정도 끝에 정도로 되는 부위에 한 전체 질을 우리 시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10시에서 11시 방향에 G스팟이 존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G스팟이 없는 분들도 전체 여성의 한 40% 정도가 없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또, 아니면 G스팟이 너무 깊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G스팟을 노출시키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G스팟을 내진을 해보면 약간 오돌도돌하게 만져져요. 여성분들의 이제 질 주름을 이렇게 저희가 탐색해가면서 보게 되는데, G스팟 부분에는 훨씬 더 그 주름이 오돌도돌하게 더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쪽에 이제는 삽입을 했을 때 성기를 통해서 자극이 되면 이제 여성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클리토리스 자극뿐만 아니라 G스팟에 의한 그런 성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지스팟 외에 다른 스팟들도 있나요? 뭐 O스팟, A스팟 뭐 이렇게 많은데요. 사실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는 아닙니다. 여성들한테서는 증명된 건 아니고, 남성들이야 뭐 또 전립선을 자극하면 이렇게 또 극치감이 온다라고 하는데, 여자들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우리 성감대는 클리토리스, 음액과 G스팟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기의 길이, 굵기가 큰 영향을 미치나요?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저는 그게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성 성욕 감퇴 장애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이제는 성욕 같은 것들도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고 성감을 잘 못 느끼는 그런 장애를 의미해요. 근데 그런 이제 여성 성욕 감퇴 장애에서도 남성들의 요인도 있지만 여성 자체의 심리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몸의 컨디션, 뭐 요런 과거의 트라우마, 요런 거에 따라서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무조건 남자 성기가 작다, 너 작으니까 이제는 여자친구가 만족 못한다, 이렇게 보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작으면 조금 좀 슬프게도 훨씬 그런 느끼는 부분들이 더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남성분들의 성기가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인 경우에는 크게 그런 성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또 남자 성기가 아무리 커도 여성분들이 분만을 하고 이제 늘어나 있으면 또 그거는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더 질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여성의 질을 좀 더 타이트닝 시키면 훨씬 더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는 남성분들이 내 성기가 너무 작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만족을 못한다, 또는 여성분들도 남자친구 성기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걱정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꼭 그게 전체를 다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속궁합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할까요?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속궁합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이제 뭐 논문으로 나왔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진료실에서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저 역시도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이제는 되게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저희 환자분들도 이제 저희 남편은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뭐 저희 남자친구 너무 좋아요. 관계할 때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본인의 경험담 같은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사실 속궁합 같은 거는 있지만 문제는 그 속궁합이라는 게 단순히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기 사이즈, 여성의 성기 사이즈, 남성의 성기 사이즈만 속궁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너무 꼴 보기 싫은 상대인데 이 사람이 아무리 음경이 막 커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이랑 성관계를 했을 때 속궁합이 맞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관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성적인 관계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나의 인간관계의 연장선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 사람과의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유대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서로 배려를 하는지, 서로 진짜 사랑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성적으로 만족감을 얼마나 느끼냐가 전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저는 속궁합도 충분히 개선시키고 만족할 수 있고, 만약에 또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또 그 부분을 맞춰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진짜 만족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또 연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진짜로 내 파트너, 여자 파트너가 성적으로 흥분을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결국에는 내 여자친구나 내 아내의 몸의 반응들을 조금 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실제로 뭐 신음소리라든가 뭐 액션 이런 것들보다는 몸이 진짜 열리는지, 애액이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뭐 음액 자체가 많이 부풀어 있는지, 유두가 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이제는, 아, 내 파트너가 성적으로 되게 흥분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에 반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실 뭐 신음소리라든가 우리가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은 꼭 그렇지 않아도 배려하는 거를 위해서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오르가즘이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럼요. 저는 오르가즘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오르가즘에 도달하고 내가 성적으로 흥분을 하게 되면 자궁에서도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자궁이 수축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전반적으로 이제 되게 도움을 많이 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성적인 즐거움도 주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세로토닌, 뭐 도파민, 그 외에 뭐 엔돌핀 이런 여러 가지 나의 기분이라든가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좋게 하는 호르몬들이 성관계를 통해서 오르가즘에 도달할 경우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성의 오르가즘은 좀 더 이런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진료실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셔라. 네, 제발 많이 하셔라. 파트너랑 많이 하면 훨씬 더 그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활력도 생기고 본인이 또 자존감도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관계들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쿠퍼액으로도 임신이 될 수 있나요? 우선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쿠퍼에게는 정작 없습니다. 그래서 쿠퍼액으로만 임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또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남자들도 흥분을 하게 되면 어느 이제 초반에는 쿠퍼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정에 도달하면 정자가 나오게 되는데, 정액이 나오게 되는데, 어느 순간 쿠퍼액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요이 땅 해서 정액이 나오는지를 남성분들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쿠퍼액이 나오는 상태에서 관계를 하다가 나중에 이젠 좀 위험할 것 같아 하고 그때부터 콘돔을 쓰고 나서 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됐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저는 쿠퍼액은 실제로 정자가 있지는 않으나 남자친구가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성관계를 하는데 컨트롤할 수 없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저는 열심히 뭐 절대 아니래요. 절대 자기는 조절을 잘했대요. 지레사정을 해가지고 잘했대요. 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성관계를 하는데 내가 이때서부터는 이렇게 잘 조절해야지 하고 이때서부터는 또 사정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돼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남자들도 결국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부분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 이상인 거지. 이거를 내가 이제 쿠퍼액, 여기서부터 쿠퍼액, 여기서부터는 정액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쿠퍼액만 나오니까 내가 피임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남자나 여자나. 저는 그렇게 해서 임신되는 경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조절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피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정 시에도 임신 위험 없이 안전한 피임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우선은, 특히, 모르겠어요. 이제 제 나이쯤 돼서 이제 나이가 조금 드는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가 확실히 좀 확률이 줄기는 할 텐데, 20, 30대 친구들은 뭐, 안전한 날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저는 이때가 배란기가 아니니까 뭐, 괜찮겠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턱턱 임신 잘 되는 게 한창 때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뭐 40대 해가지고 40대들도 괜찮겠지 하고서는 관계하다가 임신되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배란이 되는 시기만 난자 정자가 만날 수 있고 그때 임신을 하는 거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게 딱 이론처럼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안전한 날이니까 괜찮아. 뭐 오빠 믿지? 괜찮으니까 안에다가 해도 돼. 뭐 이런 얘기는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완벽한 피임 방법은 무엇인가요? 완벽한 피임 방법은 제가 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성관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근데 이거를 원하는 대답은 아닐 거기 때문에 이제 피임을 하려면 사실 양측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만 콘돔을 쓰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경구 피임약을 먹고 아니면 임플라논 같은 피하, 삽입하는 그런 피임 도구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궁 내 피임 장치라고 하는 루프 같은 거를 착용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셔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남성들이 이제는 균을 서로 주고받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남성들의 정액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콘돔을 같이 사용하는 게 가장 완벽한 피임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여막이란 무엇인가요? 천여막은 질 입구 주름이라고 요즘은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질 입구에 이제는 질과 외음부를 조금 막아주는 아주 얇은 피부 경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천여막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존재하는데 이제 남성의 성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뭔가 트라우마를 입는다던가 어디 부딪힌다던가 자전거를 정말 많이 탄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자극이 가해지면서 이 얇은 피부 경막이 찢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보통 우리가 첫 경험을 할 때 피가 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경막 자체가 조금 찢어지게 되면서 출혈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여막이 없으면 첫 경험이 아닌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다른데 부딪힌다든가, 외음부 쪽을 부딪힌다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많이 타면 뭐 승마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래 외음부 쪽에 자극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파열될 수도 있고, 또는 탐폰 같은 거, 여자들 많이 쓰거든요. 탐폰 넣다가도 조금 찢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천여막의 모양은 정말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쬐끔 열려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경막 안에 또 경막이 있는 경우도 있고 벌집 모양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막혀있는 분들도 있고 또 신기하게 어떤 분들은 아예 천여막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꼭 내가 첫 경험에 이게 피가 나야 진짜 첫 경험이다 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그런, 물론 피가 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100% 옳은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여막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천여막은 질 입구 쪽에 이제 전반적으로
45도 돌려서 이렇게 쭉 입게 되는데요. 질 입구와 그 다음에 외음부를 딱 나누는 그 지점, 소음순을 살짝 벌려가지고 보면 천여막이 존재를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여막 재생 수술이란 무엇인가요? 천여막 재생술은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요즘은 진짜 특수한 경우들만 조금 하시게 되고, 성에 대해서 많이 뭔가 개방화되고, 첫 경험의 나이가 좀 빨라지면서 그런 수술은 많이는 안 하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첫 경험에 대해서 조금 감추고 싶거나, 안 좋은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대가 있거나, 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한다던가 이런 분들이 이제는 천여막 재생술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천여막 재생술은 파열된 그 질 입구 주름을 약간 꼬매주는 거예요. 다 꼬매면 안 되고, 다 꼬매버리면 우리가 생리할 때 생리혈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거라서 약간 생리혈이 빠져나갈 정도로, 그 다음에 남성의 성기가 살짝은 조금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만 얘를 잘 꼬매주면 이제 완전하게 남자 성기가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부분이 다시 파열이 되면서 이제 피가 날 수 있게 그거를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되게 위험하거나 이런 수술은 아니고요. 그냥 국소마취나 이 정도로도 할 수 있는 수술이라서 혹시나 진짜 나는 좀 필요하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선생님이랑 또 상의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를 많이 하면 질이 넓어질 수 있다는 소문은 진짜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질은 탄력적인 콜라겐과 그 다음에 얇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예요. 남자 성기가 이따시만한 것도 아니고 그걸 관계를 좀 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한다고 해서 늘어난다고는 보지는 않고요. 첫 번째는 애초에 질 자체가 넓은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질이완 증후군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결체 조직 같은 것들이 되게 약해져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험을 거의 안 해도 질이 되게 늘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결국 수술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질이 그러면 늘어나는 경우는 성관계를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비만, 임신, 출산, 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질을 감싸고 있는 골반적 근육 자체가 이완이 되고 질이 한번 이만큼 커져버린 풍선처럼 우리 풍선을 되게 빵빵하게 불고 바람을 빼버리면 얘가 원래 사이즈대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기가 한번 좀 아기 정도는 나와줘야 그래야 질이 이완이 되지 그냥 관계를 많이 해서 질이 넓어졌다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계를 많이 하면 여성 성기에 색이 짙어진다는 소문은 사실인가요? 그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물어보시고 다른 데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진짜 막말로 어떻게 보면 산부인과 의사들이란 웬만한 남자들보다 여성 성기를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직업이 그런 거니까 여성의 건강, 생식기 건강을 케어해주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웬만한 여성 성기는 다 보잖아요. 정말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낭설이고요. 실제로 성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착색이 심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성경험이 많은 분들에서 요즘은 또 브라질리언 많이 하시니까, 피부가 되게 밝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너무 착색이 심하거나 그러면 실제로 뭐 좀 비만하거나 이런 분들한테서 더 착색이 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도 좀 빼셔야 되고, 뭐 브라이트닝 토닝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혹시나 당뇨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를 좀 체크업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많이 하고 뭐 그거 마찰이 있어가지고 외음부가 까매지고 안 좋아진다? 그거는 절대 뭐 요게 나가면 또 막 반박하는 남성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런 남성들보다 더 많이 여성 성기를 봤을걸요? 그래서 진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여성분들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남성분들도 너무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중년 부부들이 흔히 갖고 있는 성생활 고민은 어떤 게 있나요?
가장 흔한 거는 폐경이 오잖아요, 여자들은. 그러면서 폐경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성 호르몬, 뭐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 같은 게 확 떨어지게 되면서 우선은 성욕이 많이 줄고 성감도 떨어지게 되고 질이 되게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막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계속 피하게 되고 아파서 난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스트레스로 가는 중년 부부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게 사실 제일 많은 그런 성생활 고민인 것 같아요. 관계가 부족해져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혼하거나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을까요? 네, 많습니다. 네, 정말 많고요. 보통 아직 요즘 같으면 남성 50대, 60대면 아직 되게 젊은 거거든요. 진짜 왕성하게 아직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많고 되게 건강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분들이 폐경을 거치면서 제대로 폐경에 대한 그런 치료 같은 거를 잘 받지 않으면 남성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섹스리스 가시고 이혼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혼하고 오셔가지고 지내시다가 나는 다시 좀 제2의 삶을 살고 싶다 해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질건조증이나 이런 것들 치료 받으면서 다시 자신감 찾으시고 다시 남자친구도 생기시고 이런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부부관계가 줄어들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나요? 저는 이제 스트레스가 주는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스트레스가 줄게 되면 아무래도 몸에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뭐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그다음 옥시토신 이런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호르몬들이 안 나오게 되니까 점점 되게 삶의 퀄리티가 되게 떨어지게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본인이 성관계를 안 하게 되면서 아예 부인과 쪽으로는 관리를 잘 안 하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폐경 증상이 있어도 그냥 참으시고 얼굴 화끈거리고 땀 많이 나고 뭐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런 상태를 그냥 방치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경 호르몬 치료를 안 받다 보니까 더 쉽게 골다공증이라든가 치매, 심혈관계 질환 이런 쪽으로도 더 이제 진행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빠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질건조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럼요, 있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폐경 호르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폐경 호르몬 치료는 우리가 약으로 먹는 것들 아니면 외국 같은 경우는 패치도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패치는 없고 겔 타입으로 이제 몸에 바르는 그런 형태의 약이 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자궁, 그다음에 유방 이런 쪽 혈액 검사 이런 거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아볼지를 뭐 약으로 먹을지 아니면 겔 타입으로 발라야 될지를 좀 제대로 정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고주파 질 레이저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레이저를 주기적으로 뭐 6개월에 한 번씩 하신다던가 아니면 질 안쪽에 우리가 히알루로산, 소위 말하는 얼굴에 물광주사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물광주사랑 동일한 성분의 그런 도포하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소 호르몬제 플러스 이제 그런 히알루로산 같은 거를 안에다가 도포하고 주입을 한다던가 해서 질 자체가 되게 튼튼하게 좀 만들어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키 포인트는 질 건조증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산부인과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상담을 조금 해보시고 특히나 질건조증이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약들을 또 복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상담을 해서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폐경을 인위적으로 늦추면 미뤄질 수 있나요? 아니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거는 우리 몸에 이미 세팅된 값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아시아 여성에서는 폐경 나이가 49세. 근데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50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늦추고 싶다고 늦출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단 폐경이 오게 되면 여자들이 이제 급격하게 성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서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폐경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내가 폐경은 막지는 못하지만 노화를 좀 막아서 지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이른 폐경 아니면 조기 폐경 요즘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폐경을 늦출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런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고, 이제 계속 좀 뭐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돼야 되는 분야이기는 하죠. 성관계가 줄어든 중년 부부에게 부부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는 팁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은 여성들은 전체적인 컨디션을 많이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에 따라서 40대부터는 전반적인 그런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도 좀 소식하시면서 우리가 비만으로 쉽게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폐경이 오게 되면 적절한 치료를 반드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약을 먹고 안 먹고는 진짜 활력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들이 약 먹고 나서는 너무 몸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편해요. 뭐 좀 새 삶이 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여성 호르몬의 유무는 정말 정말 우리 몸에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적절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짜 이제 저는 저희 환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애들이 조금 클 때잖아요. 이제 중년쯤 되면 애들 이제 커가지고 지들끼리 논다고 하고, 뭐 아니면 결혼해서 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거는 둘밖에 없다. 네. 서로한테 잘해야 되고, 특히 여자들 역시도 남성분들, 남편이 성관계가 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몸에 대해서는 저희 의사들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외의 부분, 뭐 얘기를 하고, 성에 대해서도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많이 스킨십도 해보시고, 각방 쓰시던 거 빨리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은 서로가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이게 좋아지는 거지, 뭐 갑자기 오랜만에 남편이랑 성관계를 했는데 오르가즘이 뿅 하고 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그게 또 원래대로 우리가 처음에 연애했던 그 순간처럼 좀 더 이제 서로 애틋하고 좋은 감정을 갖고 성관계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남편이 잘해야죠. 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원상복구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성 역시도 여자들이 폐경이 되면 진짜 드라마틱하게 몸이 변해요.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진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만약에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 한다라고 하면 같이 병원 데려가고, 호르몬 치료 해보자.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애무하거나 그런 전이를 할 때는 조금 더 젠틀하게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환경을 바꿔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남자들도 같이 노력해야지. 무작정 나는 하고 싶어 하고 막 밀어붙인다? 이거는 진짜 서로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길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각방을 쓰면 정말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으로 멀어지게 되면 저는 심리적으로도 멀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같이 저희는 각방 쓰는데도 밥 잘 먹고 서로 다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그거는 본인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 파트너, 그러니까 내 남편이나 내 와이프는 다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무조건 한 이불만 덮고 무조건 매일 뭐 관계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조금이라도 살을 부비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이 사람한테 느끼는 성적인 그런 느낌도 더 횟수가 많아지고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또 그 사람에 대한 애틋한 감정들도 옆에서 또 생길 수도 있고, 꼴 보기 싫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조금 살을 부비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관계는 몇 살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사실 저는 나이가 뭐 5, 60대는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저 역시도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저희 이제 70대 환자분들이 러브젤도 사가시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니, 80대에도 성관계를 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즘 많이들 건강해지시면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막 7, 80대까지도 성생활을 상당히 그래도 많이 하고 계신다. 물론 이제는 이전보다는 횟수는 훨씬 줄겠지만 그래도 파트너가 어느 정도 건강하고 맞춰줄 수 있다면 성관계는 거의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하시는 게 맞고 해도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어든 성생활이 고민인 중년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성관계도 인간관계랑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을 또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같이 잘 살아야 되는 파트너고 내 삶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말로 상대가 나 말고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게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 서로가 같이 성관계 역시도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의학적인 그런 궁금증이라든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가까운 산부인과에 반드시 그리고 남성분들은 비뇨의학과에 가셔가지고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관계 만족도를 높일 방법이 있을까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일맥상통하는데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성호르몬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그러면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학적으로 한번 검사 같은 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로 성호르몬들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너무 올라가 있거나 이제 교감신경 같은 게 너무 막 항진되어 있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의학적인 평가를 먼저 좀 각자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거라면 이제 진짜로 자세도 바꿔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가 베스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저는 포르노 보셔도 괜찮고 좀 뭔가 이제 그러니까 나나 우리 파트너한테 조금 새롭게 자극이 될 수 있는 거를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들을 같이 따라해 본다든가 좀 한 자세만 해보지 말고 여러 자세를 시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자세가 제일 만족도가 높다는 아닌 것 같아요. 여성은 성 만족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이완이 실제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오시면 질압 측정을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질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아니면 질이완이 이제 얼마나 있는지 또는 골반 저 근육이 얼마나 힘이 약해져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 같은 거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고, 내진을 통해서 G스팟이 실제로 없는 건지 아니면 안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조금 검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질 자체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면 실제로 이제 그런 성관계 시에 만족도 많이 높이실 수 있고 또 나이가 들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질건조증 진짜 많이 성감이라든가 성만족도를 떨어뜨리거든요. 이런 부분들 개선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르기닌 또는 카르니틴 같은 그런 영양소 같은 거 많이 좀 잘 챙겨서 드시면 훨씬 더 이제 전반적인 에너지가 많이 이제 좋아지면서 피로도도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감이라든가 성만족도도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할 때 자세나 체위가 많이 중요한가요? 체위나 자세가 개인의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커플이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관계나 이런 것들이, 관계 자세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가 제일 좋다. 이거는 개인의 진짜 취향이기 때문에, 딱히 이제 짚기는 어렵고, 나는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좋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를 서로가 기분 나쁘지 않게 좀 잘 리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트너끼리 얘기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이제 성에 대한 그런 책들도 많이 있고, 정말 내가 그런 책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가끔 이제 진짜 관계할 때 포르노
자세를 조금 참고해가지고 그런 자세를 따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선호하는 체위가 다를 수도 있나요? 네, 전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우선 여성 같은 경우는 좀 더 클리토리스랑 그다음에 G스팟이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확률적으로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자세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상대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시각적으로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 하시면 그냥 정상의를 해야 될 테고, 그렇지 않고 나는 뭔가 더 이제 해부학적으로 깊이 들어오고 격하게 하는 게 좋다 하면 후베이라든가 이런 자세들을 해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바꿔보는 게 중요하지, 그게 막 어느 한 자세가 제일 좋으니까 이 자세만 하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맛있다고 딸기맛 아이스크림만 먹겠어요. 그냥 이 맛도 먹고 저 맛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성적 만족도를 높일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파트너를 바꿔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안 되겠다, 이건 파트너를 바꿔야 만족도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진짜 극단적인 경우고 결혼을 하신 분들한테서는 또 이게 해당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성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우는 계속 조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본인 몸에 대해서 건강 같은 거를 좀 전반적으로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또 염증 같은 게 있으면 성관계를 할 때 냄새가 난다거나 내 생식기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집중을 못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렵거나 또는 남자 성기가 들어왔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도 성감이 되게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인과적인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면 금방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진짜로 성감을 기본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압이 높으면 흔히 말하는 명기일 확률이 높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질압이라는 게 결국 질을 둘러싼 펠빅 플로어 머슬이라고 해서 골반 저 근육의 수축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케겔 운동을 확실하게 잘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케겔 운동을 못하고 힘이 떨어지는 사람에 비해서는 케겔을 잘하고 골반적 근육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분들이 상대한테 더 많은 만족감을 주고, 상대가 만족하는 걸 보면 또 여성들도 본인도 만족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명기라고 칭한다면 명기를 판별하는 그런 부분의 검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명기가 될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 그 케겔 운동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항문에 힘을 주면 된다 해가지고 항문만 힘을 주다 보니 오히려 되게 복압을 올리고 막 밀어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이게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우리 웨이트 같은 거 할 때도 PT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잖아요. 정말 모르겠으면 병원 와서 케겔 하는 방법 조금 알려달라고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는 일반적으로 병원까지 가기는 내가 좀 그러하다라고 하면, 소변을 보실 때 우리 화장실에서 소변 보잖아요. 그때 소변을 끊어보세요. 소변을 그냥 이렇게 계속 하시지 마시고, 소변을 참았다, 소변 봤다, 참았다, 소변 봤다, 이거를 한번 소변 보실 때 여러 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까지 참을 수 있냐를 보시면서 그거를 이제 소변을 보시면, 그때 내가 소변이 끊어졌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이 바로 올바른 케겔 운동입니다. 그거를 계속 내가 소변 볼 때 확실하게 알았으니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저처럼 얘기할 때 케겔 운동 하셔도 되고, 그냥 저는 소위 말해서 환자분들 안 계실 때도 그냥 케겔 운동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최대한 오래 참아보고 풀어주고, 쪼아보고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시기를 권유드리고, 또 이 케겔 운동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살이 찌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만하신 분들은 반드시 체중 조절을 하셔야 골반적 근육에 이렇게 하중이 덜 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라, 비만하신 분들은 반드시 체중 조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관계는 아침과 저녁 중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저는 개인의 이제 취향일 것 같고, 사실 두 분이 맞으면 뭐 언제든 괜찮다. 근데 이제 아마 뭐 딱히 의학적으로 언제가 더 좋다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개인의 컨디션들이 이제 뭔가 신체적 컨디션들이 잘 맞고 내가 감정적으로 준비가 된 시기라면 저는 뭐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낮에 하셔도 괜찮다. 네. 여유만 된다면 네,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강성교는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멀티플하게, 그러니까 다수의 성 파트너가 있다면, 그게 구강 성교든 아니면 질식 성교든 다 정상 성교든 다 위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구강 성교는 저는 해줄 수 있다. 단, 이제 구강 성교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병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아무리 단일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구강 성교를 통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묻을 수도 있고 또는 헤르페스 같은 것들이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백신을 잘 맞는다거나 아니면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헤르페스가 있을 경우에는 파트너한테 내가 지금 나는 헤르페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구강성교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서로 조심해 가면서 한다면 파트너가 뭐 정말 다수의 파트너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구강성교는 뭐 그렇게 무조건 위험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독은 어떤 경우에 걸리나요? 매독은 트레포네마 팔리둠이라고 하는 매독균에 의해서 옮았을 때 이제는 걸리게 되는 병이고 최근에 이제 저도 기사를 봤을 때 일본이 되게 매독 리스크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매독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는 기사도 봤었고 아마 가까운 일본이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저도 레지던트 전공의 생활할 때 엄마가 매독에 걸려서 아이도 매독이 같이 이제 옮은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들도 있었고 되게 무서운 병입니다. 처음에는 뭐 피부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병변이 생기거나 나중에는 이제 진행이 되면 잠복기를 거쳐서 뇌, 여러 장기, 전신 장기로 다 퍼질 수 있어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성관계를 할 때 항상 조금 뭐 위험한 파트너인지 내가 이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내 파트너하고만 성관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무래도 다수의 파트너가 생기면 그럴 만큼 또 위험도가, 옮을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잘 모르는 파트너랑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콘돔 쓰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찝찝하거나 걱정이 되실 때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매독 검사 같은 것, 질 분비물 검사라든가 혈액 검사 같은 거 좀 체크업 중간중간 하시면서 있는지 없는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매독이 나을 수는 있어요. 페니실린 G를 맞으시면 그 되게 아픈 주사거든요. 그거를 맞으면 완치는 되는데 문제는 혈액 검사를 할 때마다 내가 매독에 걸렸다는 증거가 남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 걸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뭔가 찝찝하다 하면 병원으로 반드시 매독 검사하러 내원하셔야 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좀 더 여성 건강에 되게 기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요즘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인터넷이라든가 이제 챗GPT까지 생기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쉬워졌는데 문제는 그 정보를 나한테 진짜 맞는 정보가 뭔지 아니면 진짜 정확한 정보가 뭔지는 더 판별하기 어려운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의 케이스가 어떤 상황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면 주치의 선생님들 이제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라든가 비뇨기과 선생님들 꼭 만나서 상의를 하시고, 이제 산부인과 오시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인 여성 건강의 질을 다 올릴 수 있는 과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이런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서로 궁금한 걸 물어보고 디스커션 하는 게 남성과 여성의 사이를 갈등이 아닌 더 가까운 존재로 인식하고 더 사회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성이 있으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생식
과도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도 되게 건강해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얘를 음험하고 몸침하고 되게 막 비밀스럽고 뭐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진짜 친한 파트너, 내 파트너하고는 조금 더 서로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뭐 정신의학과라던가 저희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선생님들한테 많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본인의 진짜 즐거운 성 생활을 향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